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2011년도 인터뷰 내용, 중국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10억 명이 극빈층이 있고 그 극빈층이 폭발할 날이 멀지 않았다. 중국을 어떻게 평가하나? 라는 기자의 질문에 프리드먼 박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중국은 부상이 아니라 붕괴를 생각해야 된다. 중국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안게 됐다. 핵심은 가난이다. 6억 명이 가구당 하루 3달러 미만의 벌이로 산다. 약 3,000원이죠. 4억 4천만 명은 6달러, 약 6,000원 정도 됩니다. 미만으로 삽니다. 13억 중 10억 명 이상이 아프리카처럼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6천만 명의 다른 중국이 있다. 연간 2만 달러,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의 5% 미만이다. 이건 진정한 중국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중국이란 무엇인가? 중국은 내부 경제가 없는 나라이다. 유럽과 미국이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존립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국은 외부 세계의 인질이나 마찬가지다. 계층 사이에는 상당히 긴장이 조성돼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는 이 문제를 다루기가 쉽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 임금이 전처럼 싸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을 받쳐주지 못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려고 하지만 미국,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쟁쟁한 나라가 버티고 있다. 자, 첫 번째 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이춘근 박사님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적당한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통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상위 5%에 있는 이것이 중국의 전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류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대다수의 경제인들, 정치인들은 이 상위 5%만을 보고 중국 전체가 아주 경제 강국인 것이냐 이렇게 포장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내부 경제가, 즉 내수가 없는 나라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을 하는 국가다라는 말인데, 자, 얘네들이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가장 싸야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올랐다라는 이 수익성을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프리드먼이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기술이 있습니까? 맨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합작회사 설립해가지고 기술 빼가고 그러고 있죠? 자, 대한민국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이란 이 대륙 전체가 전 세계의 산업 기밀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이런 뉴스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 미 사법당국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대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미 중국 측으로부터의 투자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집중 견제해 오고 있다. 자, 이게 2015년도, 벌써 2015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또 산업기술 유출 피해 10년간 500조. 이거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한국 사례예요. 이거 북한이 기술 유출해가는 거 아닙니다. 중국이 해가는 게 10년간 500조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중국이 우리나라의 기술을 이렇게 야금야금 빼가서 500조나 빼가고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중국이 기술 유출을 해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방위산업 기술을 빼간다라는 겁니다. 금호타이어에 중국에서 이렇게 지난 수년간 공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매입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호타이어는 방위산업 업체입니다. 군의 전투기 등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기술을 중국에서 기술 유출을 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인수를 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중국 제품이 진출을 하게 되면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화웨이 제품을 못 쓰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제하여 정보를 탈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해와 범국가적인 오지 통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국이 화해와 저렇게 범국가적인 통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보안을 그대로 투명하게 중국에다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온갖 기술 유출을 묵시적으로 합의를 해주고 있죠. 묵시적으로. 자, 그래서 미국은 이런 한국에 대해서 사이버 동맹 아니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군사 기술을 20년간 절도를 해갔다. 지난해 기술 유출이 된 건이 2,500건인데 그중에 101명을 체포했다. 자, 이 미국 내에서 기술 유출되는 경로가 러시아, 중국, 이란, 쿠바 등 첩보 수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산업 스파이 주요 활동 지역에 방첩팀은 배치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거는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미국 군사 기술을 유출한 중국 여성을 기소했다. 2016년도 4월 22일 기사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부가가치 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그 기술은 군사 기술입니다. 대부분 군사 기술. 여기 뭐 쌍용차, 금호타이어 이런 거 아주 유명하죠. 한국의 기술 빼간 거. 그 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관련된 고부가가치 기술, 그런 산업의 기술 빼간 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자,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7년도 6년 사이에 한국에서 기술이 유출된 사례인데요. 다 중국입니다. 보십시오. 다 중국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중국의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적국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중국이 미국에서 기술을 유출한다거나 지적 재산권을 도용을 하는 일이 이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빈곤 문제, 극빈층,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프리드먼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이용해서 기술을 빼먹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그럼 한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그 기술들은 다 어디서 난 겁니까? 일본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받은 기술들입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적국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의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프리드먼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미국에게 있어서는 긴장감을 던져주는 필요악이 존재한다. 필요악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 이런 국가들이 미국에게는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 저렇게 기술 유출을 해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은 일부 묵인하고 눈 감아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 지금은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묵인해줄 단계가 아니다. 이제 곧 손을 볼 단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2011년도 당시에 중국의 위치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프리드먼 박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1989년도에 일본과 같다. 일본은 눈부신 성장 뒤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다. 지금 중국처럼 일본은 외국 자산을 사들였다. 중국의 성장 사이클이 막바지에 달했다라는 신호다. 국가마다 다른 해법을 찾는다. 일본은 성장률을 낮춰서 이것을 타개했습니다. 물론 일본과 중국을 똑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2011년도 당시에도 중국은 전 세계의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어마무시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2월 20일 나온 기사입니다. 전 세계 10대 도시 집값을
차이나머니가 올려놨다. 이 중국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강남에도 중국 돈이? 우리 김정희 박사님이 누차 강조하셨죠? 저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다 중국 돈, 차이나머니 때문이다. 여기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김정희 박사가 소설을 쓴 게 아닙니다. 중국 돈이 10년 내에 1,000조 원, 1,000조 원 해외 부동산 유입이 되고 있고 북미와 호주 등 일본 지역 리스크 우려에서 안 들어가지만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전 세계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 순위가 있습니다. 중국 본토는 제외했고요. 자, 캐나다, 아이슬란드, 중국, 캐나다,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호주, 뉴질랜드 막 이런데 독일, 미국, 호주, 독일 막 이런데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관련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작성된 기사인데요. 일본 부동산의 폭락과 한국, 중국 부동산의 미래. 자, 이게 뭐냐? 여기 보시면 자, 1990년에 일본 동경의 땅값은 손수건 한 장 면적이 1억 원을 호가하는 광란의 시대였다. 그때 그들은 돈을 어찌할 줄 몰라 하와이, 미국의 맨하탄, 중국, 푸동 등지등 진출하여 많은 부동산 재테크에 열중하였다. 자,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본에게 뭐가 왔습니까? 잃어버린 20년이다. 잃어버린 30년이다 하는 것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걸 버텼지만, 자, 중국은 극빈층이 몇 억입니까? 아까 메뉴에서 극빈층이 4억 4천 명, 6억 명이 3,000원 가지고 사는 그런 아프리카 수준의 국가입니다. 아, 왜 이렇게 웃기지 또? 중국이 만약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여기도 보시면 그러면 중국의 해법은 무엇이냐? 중국은 실업을 인내할 여력이 없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한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사회를 불안정하게 한다. 이들의 원망을 가라앉히기 위해 중국은 6천만 명에게 세금을 걷어 분배해야 할 것이다. 걷어들인 돈으로 군대의 충성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해법은 국민들을 억압하는 것뿐이다. 자, 제대로 봤습니다. 프리드만 지금 시황제 등극했죠. 연임 제한 폐지하고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우리 대한민국 중국에 갔을 때 개패듯이 맞고 왔습니다. 뭐 맞는 거죠, 뭐. 10억 명은 저렇게 맞고 사는 거죠, 평생. 자, 프리드만 박사가 이 눈부신 성장 뒤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했죠. 이게 뭐냐면요. 대출입니다, 대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자기 돈, 생돈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대출입니다. 이거 레버리지 해가지고, LTV 해가지고, 다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2017년도 9월달 기사입니다. 최근의 기사죠.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은 그림자 금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금융이 뭔지 아십니까? 대출의 대출, 대출의 대출, 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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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옛날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중국발 부채 폭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감독 규제를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 이른바 그림자 금융 규모가 국내 총 생산 GDP의 80%에 이른다.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니야. 가계와 부실 기업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림자 금융을 이용하고 성장에 눈먼 중국 정부가 이를 부추긴 결과다. 그림자 금융이 부실이 폭발하면 중국 경제의 급격한 붕괴도 피할 수 없다. 중국이 이 GDP를 6% 이상을 항상 유지를 해야 경제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그 정부 자체도 그 GDP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 생산 이거를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 가지고 빚을 내든 뭘 하든 묵인해 준 거라고 합니다. 중국은 일본과 다르게 내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빚을 내서라도 내수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 내게끔 정부도
유도한 면이 있다. 유도한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유도를 했죠. 시진핑이가. 중국의 6억 명이 하루에 3,000원 갖고 사는 나라인데 내수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여담인데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2017년도 8월 10일자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중국 할머니 부대에 최대 11년의 중형이 선고됐는데 이 할머니 부대는 50에서 70대 여성으로 구성된 채권 추심 폭력배가 할머니 채권 추심 폭력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야, 역시 중국답다 정말. 그러니까 이마만큼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이 그림자 금융이 뭡니까?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막 이런 거 옛날에 지금 옛날 진짜 우리식으로 보면 일수 찍던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금융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돈 빌려주고 하루하루 받는 그런 사람들 있으셨잖아요. 그 수준의 그런 금융권, 이거 금융이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시장이 중국에서 중국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기사 내용을 읽었던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지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중국이 붕괴가 되면 미국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중국의 입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물려놨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중국의 GDP에 자, 80% 하면 요 정도 될까요? 그죠? 이 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 금융. 저렇게 일수 찍는 사람들.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게 이 80%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다가 비유를 하면 우리 신체의 80%가 암이 퍼져 있는 것이죠. 그냥 죽은 겁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우리 신체의 80%가 암이 번져 있으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마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이 중국 물고 빨고 하는 대한민국 언론들, 정치인들, 이거 좀 갑갑하고 한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거 진짜 저 인간들 때문에, 나까지 같이 죽겠다. 이런 억울함이 막 듭니다. 죽으려면 자기들이나 죽지. 나는 선량하게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잘 하고 있는데, 진짜 억울합니다, 저. 자, 기자가 중국에 대해서 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10년, 그 이후의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동안 중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답을 구해야 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오쩌둥이 한 것처럼 나라를 폐쇄시킬 것인가? 아니면 20세기 중반처럼 지역주의와 불안정 패턴에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프리드먼이 되게 좋게 얘기를 해줬는데 뭐 마오쩌둥처럼 하든 20세기 중반처럼 하든 중국은 그냥 분열된다. 붕괴된다. 이 말을 되게 멋있게 해줬네요. 자, 지금 뭐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아니 저렇게 중국이 심각한데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존이 가능하지? 진짜 궁금했고요. 망한다 하면서 왜 중국 도대체 언제 망하는 거냐?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드먼의 이 인터뷰 내용을 읽으면서 중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망하면 안 된다. 망하면 안 된다. 중국이 실질적으로 암덩어리가 퍼져서 죽기 직전이다라는 것과 중국이 지금 붕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전 세계는 사실 아직도 냉전 중이다. 엄밀히 말하면 냉전이 끝난 적이 없었다. 여러분. 자, 이 지도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지금 2018년도 현재의 상황에서 전 세계 냉전에 4대 전선이 있는데 유럽 전선, 중동 전선, 그 다음에 남중국해, 그 다음에 한반도가 있죠. 자,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이쪽 반 잘라서 이쪽은 다 영국과 EU가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이 중동, 이란을 견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쪽 중국은 베트남과 인도가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반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붕괴를 해버린다.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직 돼지 잡을 때가 아닙니다. 일단 닭부터 좀 잡고 여기 닭부터 좀 잡고 미친 닭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미친 닭돼지가 하나 있죠. 닭돼지. 얘부터 먼저 잡고요. 얘는 조금 있다가 안 됩니다. 얘는 중국은 지금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죽고 싶어도 미국이 안 돼! 하고 심장 뭐라 그러죠? 전기 충격을 해서라도 살려놓을 겁니다, 중국은. 지금은 아직 중국 죽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이죠. 시황제로 등극했을 때 연임 제한 폐지하고 시황제가 됐을 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대단하네, 잘했네.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은 어차피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황제가 되건 연임 제한을 하건 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뭐 하고 이렇게 여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뭘 하든 간에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 다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북대지부터 먼저 잡자. 정권 교체부터 먼저 하자. 자, 이렇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국제관계 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기사만 보더라도 야, 중국은 진짜로 날 받아놨구나. 사형 선고 받아놨구나. 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리드먼 박사가 예측한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